어머니, 제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고객님 계좌 전체 이체되셨는데요? 하루아침에 내 돈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은평구의 박정희 씨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내 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죠.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빈집에 처음으로 웃음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면 팔을 잡아주고 시장에 갈 때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 전액 이체되셨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온기에도 값이 있다는 걸. 2021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박정희는 남편 박민수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이 소파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던 채널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남편의 슬리퍼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로 며칠간 손도 못 댄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자던 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베개에는 아직 남편의 머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투덜댔던 그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 습관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퍼다가 멈췄습니다. 두 공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한 공기를 다시 그릇장에 넣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국은 끓이지 않았고 반찬도 하나만 꺼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혼자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냉장고에 있는 것을 대충 먹었고 저녁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긴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조하나라고 합니다. 정희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 없어요. 하나는 실망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게 생기면 연락 주세요. 하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조하나 생활도우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정희는 다시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였습니다. 하나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병원에 가려고요. 하나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혼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정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나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시간 있어요. 정희는 거절하려 했지만 하나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하나는 정희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어색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그냥 가도 됐는데.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기다려야죠. 혼자 가시게 할 순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처음으로 하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잘 안다며 그래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하나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하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혼자가 된 거실이 예전보다 조금 덜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는 자주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팔을 잡아주었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하나의 도움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지었고 정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가시죠?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사실장도 봐야 하는데. 하나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 댁 앞에서 만나요. 1시간 후 하나가 정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정희의 손에 든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가세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희는 30년 넘게 이 시장을 다녔습니다. 채소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정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자주 못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하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따님? 정희가 대답하려는데 하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돕는 사람이에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효녀네.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드문데. 하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배추와 물을 골랐습니다. 하나가 장바구니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김장하세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먹을 건데 뭘? 조금만 담그려고.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장은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정희는 하나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 하실 거예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려고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날 아침 일찍 올게요. 두 사람은 생선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고등어를 고르는 동안 하나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희에게 집중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따님 참 착하네요. 정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딸은 아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에이, 뭐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다정하게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하나의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시장을 다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걸었습니다. 정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아요?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죠. 하나는 냉장고를 열고 차곡차곡 식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찾아내버리고 새로 산 재료들을 보기 좋게 배치했습니다. 정희는 하나의 손길이 익숙하고 능숙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산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하나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하신 거 더 없으세요? 은행 볼 일이나 그런 거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약속대로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김장 재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배추를 다듬는 솜씨가 능숙했습니다. 정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 댁에서 일할 때 배웠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김장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정희가 물었습니다. 하나 씨, 가족은 없어요? 하나가 손을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요. 정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정희는 하나가 더욱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외롭지만 하나는 더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명절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죠. 뭐?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우리 집에 와요. 혼자 있지 말고. 하나가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나도 혼자인데 같이 있으면 좋죠.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희는 하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정희가 하나를 배웅하며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신으며 자연스럽게 현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범창의 잠금 상태를 힐끗 확인하는 듯했고 복도 쪽 CCTV 위치도 살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희에게 시선을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하나가 복도로 나가며 돌아서서 한 번 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된 거실이 예전만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 씨, 혹시 오늘 시간 돼요? 은행 좀 가야 하는데. 하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하나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금액이 꽤 컸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정희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 관리하는 것도 이제 힘드네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통장 관리 같은 거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정희는 하나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딸이라면 믿을 수 있지? 하나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2월,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와 함께 지낸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고 정희의 일상은 점점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하나가 함께 했습니다. 정희는 하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나온 것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잘못 청구된 건 아닐까 싶어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이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하나가 다른 일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번호가 불렸고 정희는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정희가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큰 금액을 이체하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다시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계좌 전액 이체되셨는데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3천만 원 전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체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조하나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체하신 게 아니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체한 적 없어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체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사용하셨고요.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하나에게 맡긴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닌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하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체된 계좌 정보를 알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석 달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가 처음 찾아왔던 날, 병원에 함께 갔던 날, 시장에서 장을 보던 날, 김장을 함께 담그던 날, 통장과 도장을 맡기던 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바라만 봤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는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습니다. 하나가 준 명함을 찾았습니다. 명함을 들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하나 생활 도우미.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비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하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정희는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씨, 들어와요.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가며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은행에 다녀왔어요. 하나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제가 같이 갈 걸 그랬네요. 정희는 하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이야기요? 정희는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널 믿었던 게 잘못이었나요? 하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요. 왜 내 돈을 가져갔어요?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 당장 돌려줘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못 드려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요? 못 준다고?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어요. 빚을 갚는데.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빚?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저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이요. 갚지 못하면 큰일 날 상황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내 돈을 훔쳐갈 이유가 돼요? 하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요. 하나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가요.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나머지 여생을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정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맡겼고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기록을 남기며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통장과 도장을 맡기신 거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체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맡기신 거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정희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입건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희는 황당했습니다. 증거요? 내 돈이 다 없어졌는데 이게 증거가 아니에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발적으로 통장을 맡기셨고 상대방이 관리 차원에서 이체했다고 주장하면 사기 입증이 어렵습니다.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법도 경찰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명함, 전화번호, 문자 기록. 정희는 노트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희는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마다 이 녹음기를 사용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와의 대화도 녹음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하나를 만나면 녹음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설치해둔 인터넷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사기당했을 때 대처법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글을 읽어나갔습니다. 녹음이 중요하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필수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나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찾아보고 대처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상세한 거래 내역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가 언제 어떻게 돈을 이체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에게 연락해서 만나야 했습니다. 녹음기를 들고 가서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일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해요.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꼭 돌려받을게요. 우리 돈,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정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 녹음기와 메모장을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싸울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희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걸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를 설득할지,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정희는 창구로 갔습니다. 전날과 같은 직원이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건으로 오신 거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받고 싶어요. 최근 6개월치 전부요. 직원이 알겠다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 장의 출력물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출력물을 받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이체된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정희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정희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가 은행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공과금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재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정희는 출력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하나에게 연락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생 카페에 거의 가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과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이체된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장소는 이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정희는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본점에서 이체. 그날 하나가 공과금을 처리하러 간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속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자책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필요한 증거 은행, CCTV, 녹음, 문자네요. 하나씩 체크해가며 할 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가 있어야 하는데 정희는 이미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요청하면 되나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제 신고를 접수했던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신고 접수는 되어 있네요. 하지만 CCTV 열람 요청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희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나와 주고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나가 보낸 다정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어때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제가 내일 갈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정희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문자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사용하던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하나 첫 방문. 2021년 11월 22일 병원 동행. 2021년 12월 5일 시장 함께 장보기. 2021년 12월 20일 김장. 2022년 1월 10일 통장과 도장 전달. 정희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각 날짜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얻었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노트 정리가 끝나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 못했지만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증거 수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꺼내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정희는 녹음 버튼을 눌러 테스트해 봤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0일입니다. 재생해 보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에게 연락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면 하나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신중하게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하나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내일 시간 있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너무 다정해도 안 되고 너무 차갑게도 안 됐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댁 근처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10시에 봐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호흡했습니다. 내일 하나를 만나면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하나가 돈을 가져간 이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직접 듣고 녹음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녹음기 사용법을 연습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한 끝에 가방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희는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방도 점검했습니다. 녹음기, 메모장, 펜,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하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사실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남편의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무섭지만 해야 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정희는 꿈속에서도 녹음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긴장돼서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충분한지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정희는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먼저 도착해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정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9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정희는 가방 속 녹음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원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0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곧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희는 녹음기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10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부터 하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천천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 앞에 선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앉아요. 하나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왜 가져갔는지 설명해요.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돼요. 이유부터 말해요.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빚이 있었어요. 2천만 원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무슨 빚이에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병원비였어요. 제가 아파서가 아니라 저를 키워주신 분이 아프셨어요. 정희는 조금 놀랐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계속 말해요. 하나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아였어요. 5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이유도 모르고요. 하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아원 이름은 햇살 어린이집이었어요. 거기서 15살까지 살았어요. 정희는 그 이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하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순자 원장님을 만났어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15살 때 고아원을 나와 원장님 집에서 살게 됐어요.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고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20살 때 원장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간병했어요. 하지만 돈이 부족했고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었는데 하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하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찾아서 도와드리는 척하고 신뢰를 얻은 다음 돈을 빌릴 생각이었어요. 정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정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저처럼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같이 갈 때, 시장에 갈 때, 김장할 때, 어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제가 고아라는 걸 알고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정희는 여전히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좋았어요. 진짜 딸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가져갔어요? 하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당할까봐,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어요. 정희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져간 거예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 돈은 어디 있어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남은 돈은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천천히 갚겠습니다. 정희는 하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가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어디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 떨어뜨린 거예요. 사진 속에는 어린 하나와 중년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뒤편에 햇살 어린이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사진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원장님이랑 찍은 거예요. 제가 고아원을 떠나던 날. 정희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거짓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락할게요. 하나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공원을 걸어 나오며 정희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고아원 이야기, 원장님 이야기, 빈 이야기.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 원장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아이.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잃은 아이. 정희는 자신도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그 외로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할지 아니면 하나와 합의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이 있으니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눈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 씨,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하나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는 집을 정돈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녹음기도 다시 준비했습니다.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는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많았을 텐데. 하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정희는 놀라서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접근했어요. 3분 정도.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저를 의심했어요. 믿어주지 않았어요. 정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어요. 저를 진짜로 믿어주셨어요. 하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어머니의 외로움을요. 저랑 똑같은 외로움이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을 때, 시장에서 함께 장을 볼 때, 김장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을 때,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는데, 하고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왔고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나는 쉽게 믿어줬으니까?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저를 그냥 도우미로만 봤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일이 끝나면 보내고요.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에 같이 있자고 하셨고 김장할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하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을 훔쳐갈 이유가 돼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설명하고 싶었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왜 나였니?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따뜻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로 누구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정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하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 분을 배신하면 안 되는데.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약했어요. 빚쟁이들이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따뜻함을 이용했어요. 정희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이에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께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는 하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들이 진짜였는지 거짓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하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모두 진짜였어요.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서 어머니 팔을 잡았을 때, 시장에서 웃으며 이야기했을 때, 김장하면서 어머니 이야기 들었을 때, 모두 진심이었어요. 정희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만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빌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빌려줬을 것 같아요?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였어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나를 용서해야 할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요. 내가 결정하면 연락할게요. 하나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 날,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모든 증거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문자 기록, 그리고 정리한 노트. 경찰서에 도착해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형사였습니다. 정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의자를 조사하겠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정희는 하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형사가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받고 싶으신 거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천만 원 전액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사흘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합의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은 당장 주고 나머지는 분할로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합의를 하면 하나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언제까지 갚겠다는 건가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1년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고 각서를 쓰겠답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1년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정말로 갚을 의지가 있다면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만약 안 갚으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시 형사고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서가 있으니 더 유리합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경찰서에서 하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는 예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정희와 하나는 각자 서명했습니다. 하나가 봉투를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1,000만 원 있습니다. 나머지는 꼭 갚겠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1년 안에 전부 갚으세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 절차가 끝나고 정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나도 따라 나왔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정희는 대답 없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정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꼭 갚을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1,0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아서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면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이름도 알려질 것입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알리면 다른 분들이 조심할 수 있잖아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를 더 이상 벌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기자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좋은 교훈이 될 텐데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일은 제가 해결했어요. 더 이상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는 더 설득하려 했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하나를 보호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속인 사람인데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하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대로 돈을 갚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석 달 후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나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100만 원이 도착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정희는 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편지는 매번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 거리에서 어머니 같은 분을 봤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곧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희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마지막 송금이 도착했습니다. 800만 원과 함께 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께 약속대로 전액을 다 갚았습니다. 1년이 긴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이 돈을 갚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만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멀리서 항상 어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이제는 많이 옅어졌습니다. 남은 건 쓸쓸함이었습니다. 정희는 돈을 은행에 입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속였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거짓이었는지 진짜였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서랍을 열고 하나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12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매 편지마다 하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024년 3월 모든 것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한 공기만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공기가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밥을 먹으면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와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시장에 갔던 날, 김장을 했던 날, 그리고 배신을 알게 된 날. 정희는 더 이상 하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돌려받았고 하나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추억뿐이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나쁘지 않은 추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와 함께했던 시간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 진심이었다고.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거실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하나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가끔씩만 꺼내 읽었습니다.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편지 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기를 바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정희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정희는 택배를 받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와 과자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나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올림. 정희는 편지를 읽고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하나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꺼내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다고,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졌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을 지나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자주 못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따님은 요즘 안 보이던데?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사 갔어요. 멀리요. 아주머니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참 효녀였는데. 진짜 딸보다 낫더라니까.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죠. 진짜 딸보다 나았어요. 배추를 고르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진짜 딸은 없었지만 하나는 한때 딸 같았다고. 그 따뜻한 만큼은 진짜였다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하나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그 벤치에 앉아 하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고아원 이야기, 원장님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정희는 그때 하나의 눈물이 진짜였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채소를 정리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대상 사기 뉴스였습니다. 정희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뉴스를 끄고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과 반찬, 그리고 김치. 혼자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정희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상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맛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가짜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남편의 사진이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남편의 사진은 변함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와의 일들을 기록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정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정희는 새로운 글을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모든 것이 끝났다. 돈을 돌려받았고 하나도 떠났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다. 하지만 괜찮다. 혼자여도 괜찮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와 편지들을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하나와의 일은 정희의 인생에서 한 장이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의 위험성도 배웠고 혼자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잠들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온기만은 진짜였다. 하나의 따뜻함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배신은 잊고 따뜻함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에서 정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한 공기, 딱 자신에게 맞는 양이었습니다. 정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정희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희는 혼자서도 인사를 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계속된다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존엄하게. 정희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짜 딸도 진짜 온기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정희 자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정희는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축하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정희는 스스로를 축하했습니다. 70년을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생일날 오후 정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옆 벤치에 젊은 여자가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문득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나와 함께 이 공원을 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날들.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요즘 정희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칠순을 맞았다. 혼자지만 괜찮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수첩을 덮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정희는 더 이상 하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선물 이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저녁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점원이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쓸쓸하시겠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집에 도착해 정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생일이니 조금 특별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갈비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았지만 남은 건 내일 먹으면 됐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정희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편안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흥얼거리며 요리했습니다. 혼자여도 즐거웠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희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 그리고 미역국. 혼자 먹기에는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정희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칠순이에요. 우리 같이 먹어요.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갈비찜을 한 점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희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하나를 만나고 배신당하고 돈을 돌려받고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를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는 정희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온기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나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정희와 하나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다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사진첩에서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들고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조하나에게, 당신이 어디에 있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정희는 메모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나에게 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희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드라마를 보며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에게는 딸이 없었습니다. 한때 딸처럼 느껴졌던 하나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가기 전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70살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 견뎠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거울 속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돈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된다. 하나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배신자로서가 아니라 한때 따뜻했던 사람으로서. 돈은 돌려받았지만 그 온기는 영원히 정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정희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존엄하게 정희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짜 딸도 진짜 배신도 이제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정희 자신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밥을 지을 것입니다. 한 공기, 자신을 위한 밥. 정희는 쌀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배신당해도 다시 살아가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정희는 밥을 안 치고 기다렸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정희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인사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정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정희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산책도 가야 했습니다. 정희는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희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딸도 진짜 온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희 스스로가 자신의 온기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존엄하게. 박정희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곳, 느린 밤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